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경제학서적 21세기 자본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영상 6개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인데 먼저 전체 종합반을 제작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3년 출간됐는데 2017년 현재 전 세계 30개 언어로 220만 권이 팔렸습니다. 전문 경제학 서적이 이 정도 팔린 건 유례가 없습니다. 이 책은 힘이 셉니다. 그 비결은 팩트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자본은 한국어판이 820쪽이나 될 정도로 길고 내용도 어렵지만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직 팩트로 말합니다. 3세기에 걸쳐 20여 개 국가의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우파 쪽에서는 이 책을 마르크스 경제학 책이라고 비판하는데 피케티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하에서 억압과 착취 불평등은 절대 사라질 수 없으므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케티는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단 지나친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좋지도 않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본에 대한 누진세,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자본에 대한 글로벌 자본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사유재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 마르크스의 입장.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제도라는 건 주류 경제학, 특히 신자유주의자의 입장이고요. 피케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긍정적입니다. 단 문제가 있으므로 특히 불평등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고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 철폐, 피케티는 자본에 대한 규제, 주류 경제학은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연세대 경제학과 홍은 교수는, 이 양반은 우리나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홍은 교수는 피케티를 리카르도주의자로 분류합니다. 21세기 자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하고 제대로 개념을 파악해야 할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자본 수익률 R은 항상 경제 성장률 G보다 크다. R은 G보다 크다. 둘째, 알파는 R 곱하기 베타. 여기서 알파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목을 말합니다. 국민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친 겁니다. 노동소득 플러스 자본소득인데 이 가운데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알파입니다. 이 알파 값이 자본수익률 베타와, 베타는 1년 소득 대비 자본소득이 몇 배인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소득은 평생 소득이 아니라 1년 소득입니다. 한 해 소득. 1년 소득 대비 자본이 몇 배인가. 이 비율을 곱한 값과 같다. 알파는 또 주의할 게, 알파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목이 아니라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목이라는 겁니다. 자본과 자본소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 1억이고 수익률이 5%라면, 자본 수익률이 5%라면 자본소득은 500만 원이죠? 이처럼 자본과 자본소득은 액수, 숫자가 다릅니다. 셋째, 베타는 G분의 S, 즉 1년 소득 대비 자본이 몇 배인가, 이건 장기적으로 저축률을 경제 성장률로 나눈 것과 같다. 이 세 가지 공식을 잘 기억하고 이 세 가지 공식에 등장하는 R, G, 알파, 베타, S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21세기 자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은 R, 즉 자본 수익률이 항상 임금이나 생산의 성장, 즉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과거 봉건 사회에서도 R이 항상 G보다 컸다고 피케티는 얘기합니다. R은 영어로 수익이나 수입을 의미하는 레비뉴의 약자로 연평균 자본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자본에서 얻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기타 소득을 자본 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G는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영어 growth의 약자로 경제 성장률, 즉 소득이나 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임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개 임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21세기) 자본 424쪽에 있는 도표입니다. 자본 수익률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5% 안팎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1700년 이전,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달하기 전 이제 농업사회죠. 그때는 0.1에서 0.2%, 1700년에서 1820년 사이는 0.5%, 1770년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죠. 1700에서 1820년 사이는 0.5%, 1820년에서 1913년 사이는 1.5%, 1913년에서 1950년 1.8%, 1950년 2012년 사이는 3.8%입니다. 1776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1820년에서 30년 사이 증기기관차, 증기선이 등장합니다. 1880년대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발명돼 즉 자동차가 등장하고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산업혁명 단계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자본 수익률보다는 항상 낮았습니다. 피케티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았던 이유를 논리적 추상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각종 역사적 자료 팩트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도 당시 가장 대표적 자본이었던 토지, 농업시대에는 자본이라는 거 토지죠. 토지의 연평균 수익률이 5%였다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연평균 수익률이 5%입니다. 특히 상가 분양받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현재 5% 정도입니다. 총소득은 노동에서 나오는 노동소득과 자본에서 나오는 자본소득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노동소득은 임금, 급여, 사례금, 성과급 등 일해서 버는 돈, 자본소득은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입니다. 쉽게 말해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노동소득은 월급인 거죠. 피케티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노동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원래는 자영업자는 자기 자본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직접 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피케티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노동소득으로 보는 듯합니다. 피케티에 따르면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총소득 가운데 3분의 2 내지 4분의 3, 65 내지 75%가 노동소득이고 나머지가 자본소득이라고 분석합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의 불평등보다 덜합니다. 한데 자본 자체가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불평등이 발생하면 전체 소득 불평등으로 직결됩니다. 이 도표에서 상위 10% 노동소득이 전체의 45%를 차지한다면 상위 10%가 평균 노동소득의 4.5배를 번다는 뜻입니다. 하위 50%가 전체 노동소득의 30%를 차지한다면 평균 노동소득의 60%를 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노동소득이 연간 3만 달러라면 상위 10%는 13만 5천 달러, 하위 50%는 1만 8천 달러를 번다는 뜻입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1970년에서 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가장 불평등합니다. 진위계에서는 0.3 초반대면 비교적 평등한 것이고 0.4로 가까이 가면 상당히 불평등한 것입니다.
자본 소유의 불평등은 노동소득보다 훨씬 심합니다. 자본과 자본 수익률은 다르다고 했죠? 자본이 1억 원이고 수익률이 5%라면 자본소득은 500만 원입니다. 자본 수익률, 자본소득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도표는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아니라 자본 소유,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데 북유럽 국가들도 상위 10%가 전체 자본의 50%를 소유합니다. 노동소득에서는 하위 50%가 그래도 전체의 25 내지 35%는 가져갔어요. 한데 자본 소유에 있어서는 하위 50%가 전체의 5 내지 10% 정도만 소유합니다. 이 정도로 자본 소유에 있어 불평등이 더 극심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상위 1%가 전체의 35%를 차지해요. 하위 50%는 5%밖에 안 되고요. 이는 미국 상위 1%는 평균보다 35배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고, 하위 50%는 평균의 10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친 총소득의 불평등 정도입니다. 북유럽 국가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5%를 차지하는데 미국은 50%를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총소득의 20%를 차지합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1970에서 80년대 7%에 불과하고요. 이는 이들이 미국 상위 1%가 평균보다 20배의 총소득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하위 50%가 전체 총소득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65 내지 75%, 자본소득이 25 내지 35%를 차지해서 노동소득 비중이 높지만 자본은 상류층으로 갈수록 독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본의 불평등, 자본 소유의 불평등은 전체적인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R과 G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본 수익은 주로 부자, 상위층이 거둡니다. 한 사회 하위 90%는 주로 노동소득으로 살아갑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임금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중하위층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연 5%씩 상승하는 경우 자본이 없어 자본소득이 없고 노동소득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쉬워집니다. 거대한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을 따라잡기 쉽습니다. 아까 말했죠. 역사적으로 자본 수익률은 5% 안팎이었다고. 근데 임금이 5%씩 상승하면 부자들을 따라잡기 쉽죠. 그러나 성장률이 낮아 임금 상승률이 연 1 내지 2%로 하락하면 가난한 자들,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부를 축적하기 힘듭니다. 이에 비해 이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 상위 10%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기본 자본 수익률 5%로 가난한 자, 노동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 알파는 R 곱하기 베타. 베타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년 소득 대비 자본소득이 아니라 자본 후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겁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자본이 아파트만 있다고 합시다. 이 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아파트 값이 5억 원이라면 이 나라 베타는 10입니다. 아파트 값이 3억 원이라면 베타는 6, 10억 원이라면 베타는 20입니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내 연봉으로 아파트 한 채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런 개념이 베타입니다. 따라서 알파는 R 곱하기 베타. 이 공식은 수학적으로 당연하게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21세기 자본에는 선진국대로 베타가 얼마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1달러가 0.92 유로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자본에는 돈 단위로 유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달러로 바꿔서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21세기 자본 67쪽, 오늘날 선진국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본 소득 비율, 즉 베타는 5 내지 6 사이다. 2010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에서 3만 5천 유로. 반면 민간부의 총액, 채무를 제외한 민간부의 총액은 1인당 15만에서 20만 유로다.
2010년 기준으로 선진국 국민들은 1인당 한 해 평균 3만 유로를 벌었고 18만 유로 자본을 소유한다. 이 가운데 9만 유로는 거주용 부동산, 나머지 9만 유로는 주식이나 채권 및 저축과 기타 투자 형태로 보유한다. 전 세계 어디나 서민들의 자산 대부분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금융자산이나 빌딩, 공장, 회사가 없죠? 다 아파트 한 채죠. 지난 2018년 12월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값은 8억 4,502만 원입니다. 중위값이란 아파트 100채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해당하는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강남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5,852만원,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 9,424만원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6개 광역시 아파트 중위값은 2억 3,985만원, 기타 지방 아파트 중위가격은 1억 5,494만원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등을 포함한 전국 주택 중위가격은 3억 2,960만원인데 아파트 3억 5,573만원, 단독주택 3억 2,141만원, 연립 1억 6,954만원입니다. 우리 보통 뉴스 보면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 20억, 심지어 30억 그러는데 이건 강남 요지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싼 아파트는 사실 소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 8억 4,502만 원은 연봉 5천만 원 월급쟁이가 17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타는 17이죠. 만약 맞벌이로 연수입이 1억이라면 8.5년간 저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베타는 8.5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현재 베타는 5 내지 6사입니다. 한데 서울,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울 강북 아파트 중위값은 5억 9,424만 원으로 맞벌이 연봉 1억이라면 베타는 6,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다른 식으로 거칠게 계산하면 한국 1인당 GDP가 3만 달러, 4인 가족 기준 연간 12만 달러로 잡으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 8억 5천만 원, 현재 환율 달러당 1,200으로 잡고 계산하면 4인 가족 기준 연수입 1억 4,400만원, 연간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즉 베타가 5.9가 나옵니다. 한국은 대기업 집중, 소득 격차가 심해서 1인당 GDP로 계산하는 게 과학적 근거는 좀 떨어지지만 대강의 추세는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공식, 베타는 지분의 S, 즉 1년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저축률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과 같다. 이 공식은 수학적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장기간 추세를 봤을 때 팩트로 확인되는 거라고 피케티는 말합니다. 피케티는 S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볼 때 10% 안팎으로 안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S는 가계의 저축뿐만 아니라 기업의 저축도 포함합니다. 이윤이 났을 때 재투자하지 않고 사내에 모아두는 사내 유보금, 기업들의 금융투자를 통한 간접 저축도 포함합니다. 한데 많은 학자들이 경기가 불황이면 저축률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피케티는 실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장기간에 걸쳐 저축률 10%였다고 반박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공식을 잘 보면 자본 수익률 R은 역사적으로 5% 안팎, 저축률 역시 10% 안팎이므로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베타, 소득, 1년 소득 대비 자본 가치가 몇 배인지, 거칠게 말하면 내 연봉으로 아파트 한 채 사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는 오직 경제 성장률이 좌우합니다. 또 두 번째 공식은 그림처럼 치환 가능하죠. 이리 치환하면 알파 역시 경제 성장률이 좌우합니다. 알파는 총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의 목인데 아까 봤듯이 한 사회에서 자본의 50 내지 70%는 상위 10%가 소유하므로 자본소득 역시 50 내지 70%를 상위 10%가 가져갈 겁니다.
따라서 알파는 어떤 사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줍니다. 내 연봉으로 아파트 한 채 사는데 몇 년 걸리냐는 이 개념을 나타내는 베타는 보통 사람의 노력으로 상위 계층으로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알파와 베타 둘 다 경제 성장률이 좌우한다는 게 이 세 개 공식의 결론입니다. 알파와 베타는 불평등의 정도와 직접 관련되죠. 이건 경제 성장률이 좌우한다. 이게 피케티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부자라고 하루 10끼, 100끼 먹지 않죠? 자본을 많이 소유한 자는 자본에서 얻는 소득의 일부만 저축해도 자본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본을 소유하고 빈자,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자본이 없어 노동으로 생활합니다. 임금으로 생활합니다. 자본 수익률이 높으면 자본을 보유한 부자에게 유리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노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피케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 때는 논리적으로 상속 재산이 생산이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에서 얻는 소득의 일부만 저축해도 전체 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늘릴 수 있다. 이래서 자본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항상 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공식인 겁니다. 그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겠네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파이가 커져야 한다. 낙수 효과를 얘기하며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을 쓰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데 피케티는 안 그렇다고 반박합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1700년 이전, 즉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란 곧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 증가율을 빼면 실질 경제 성장은 제로입니다. 1700년 이후에야 본격화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장의 절반 정도가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1913년부터 2012년 사이 지난 100년간 연평균 3% 성장을 했지만 1.4%가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때는 인구 증가율도 높았던 때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로 지금 난리 났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반드시 시장에서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야 소비도 증가하므로 인구 증가율은 경제 성장의 관건입니다. 이 도표는 좀 더 상세한데 이 도표에서 유심하게 봐야 할 것은 미래 인구 증가 예상치입니다. 전 세계 평균 2012년에서 2050년 사이 0.7%, 2050년에서 2100년 사이는 0.2%에 불과합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0.1%, 아시아도 2050년에서 2100년 사이면 마이너스 0.2%로 예상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2050년까지 0.6%에서 그 다음 2100년까지는 0% 인구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세계 공식에서 봤듯이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알파와 베타를 결정하는 건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본 수익률 R은 역사적으로 5% 안팎, 저축률은 역사적으로 10% 안팎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데 경제 성장률 G가 미래 인구 증가율 감소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알파와 베타는 커집니다. 불평등이 지금보다 미래에 더 심화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1 내지 2% 성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도표에서 보듯이 인구가 연평균 1%씩만 성장해도 100년 후에는 2.7배, 1000년 뒤에는 2959배가 됩니다. 연간 2%씩 성장하면 100년 뒤에는 7.24배, 1000년 뒤에는 4억 배가 됩니다. 1800년에서 1810년 사이 그때쯤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근데 지금 77억 명입니다. 200년 동안 한 7.7배 정도 성장했죠. 한때 인구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인구 급증이 문제였지만 그래봤자
지난 200년간 연평균 1.5% 정도밖에 증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피케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1700년에서 2012년 사이 집계된 인구 증가율 연평균 0.8%가 다가올 3세기 동안 계속된다면 세계 인구는 2300년에 700억 명에 이를 것. 0.8%만 계속 성장해도 2300년이면 서기 2300년에 700억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가장 타당성 있는 가설은 수세기 뒤에 세계 인구 증가율이 0.8%는 훨씬 적은 수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증가율이 0.1에서 0.2%가 될 것이라는 공식 전망은 그럴듯한 추론이다. 사실 일부 인구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는 금세기 말 100억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인구 증가율이든 경제 성장률이든 연평균 2% 이상 장기적으로 굳이 따지면 200년 내지 300년 어쩌면 500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피케티가 말하는 누적 성장의 법칙입니다. 연평균 1%로 1000년간 인구가 증가하면 나중에 2만 1000배, 1.5%로 증가하면 292만 배, 2%로 증가하면 4억 배로 늘어나요. 1000년 동안에. 경제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1960년에서 70년대 연평균 9 내지 10%, 1980년대 7, 8%씩 성장했고 중국도 한창 때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피케티는 아주 낙관적으로 봐도 2050년 이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5%를 넘을 수 없다고 예상합니다. 1%도 힘들 수 있고 심지어 0.5%에 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빈부격차와 직접 관련 있는 알파, 총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장률 G가 낮아질수록 커집니다. 즉 불평등이 커집니다. 한 개인이 노력해서 얼마나 상층부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노력해서 얼마나 기존 부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와 직접 관련되는 베타 역시 경제성장률 G가 낮을수록 커집니다. 즉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빈부격차 불평등 커지고 보통 사람이 상층부로 이동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부자를 따라잡기 힘들어집니다. 피케티에 따르면 앞으로 인구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므로 경제성장률 역시 떨어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각 나라에서 알파와 베타 값이 커질 것이고 불평등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피케티가 예상하던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1%라고 합시다. 계산해보면 베타는 10, 알파는 50%가 나갑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 베타가 5 내지 6 사이인데 미래에는 10이 됩니다. 알파는 현재 25 내지 35% 사이인데 미래에는 50%가 됩니다. 이 정도 불평등이면 밀란 폭동이 일어납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조립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피케티식 혁명론이 나옵니다. 세 가지 공식에서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거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자본 수익률 R은 5%지만 자본에 누진세를 부과하면 세후 자본 수익률이 줄게 되고 따라서 공식상 베타는 영향이 덜 가도 영향이 안 갈 수는 없죠. 아무튼 공식적으로 볼 때, 공식상으로 볼 때 베타는 영향이 덜 가도 알파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얘기했다면 피케티는 누진세 혁명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진세 혁명론. 누진세는 기존에도 있지만 피케티가 다른 것은 그는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조세 피난처 등의 은닉한 자본이 많으므로 국제협조로 싹 파악해서 글로벌 자본 누진세를 매겨야 한다는 겁니다. 21세기 자본에는 피케티가 방금 말한 주장의 근거가 나와요. 역사적으로 자본 수익률은 항상 5% 안팎이었지만 안팎이었고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았죠. 이 도표가 아까 봤던 그래프가 보여주죠. 근데 방금 봤던 자본 수익률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입니다. 세전 자본 수익률입니다. 세금과 자본 손실을 공제한 세후 자본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1913년부터 1950년까지는 세후 자본 수익률이 1.2%, 1950년에서 2012년은 3.2% 수준으로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 1.8%, 3.8%보다 낮습니다. 이 시기에 두 번은 세계대전으로 자본의 파괴가 극심했고 거기에 강력한 누진세로 자본 수익에 세금을 많이 물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유사일에 가장 작았어요. 그리고 1950년에서 70년대 초반까지가 자본주의의 황금기입니다. 이때 세금이 제일 셌는데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세후 자본 수익률이 2012년부터 미래인 2100년까지 4.1에서 4.2% 수준인데 경제 성장률은 2012년에서 2100년 사이는 2.2%, 2100년에서 2200년 사이는 1.8% 수준입니다. 이건 피케티가 정말 아주 낙관적으로 가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1%도 힘들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2100년까지 세후 자본 수익률이 4.1%, 2100년부터 2200년까지는 4.3%인데 이건 각 나라에서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과 부자에게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때까지 계속되거나 더 심화될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자본이 1년 소득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베타, 전 세계의 베타가 1910년 이전에는 450 내지 500%였다가 1차 대전 이후부터 1980년까지는 250에서 350% 수준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공황으로 대공황, 1929년 대공황으로 자본 파괴가 심했고 동시에 강력한 누진세로 세후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던 시기에 베타가 가장 낮습니다. 또 1950년에서 1970년은 자본주의 황금기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한데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부자 감세가 시작되면서 베타가 높아졌고 현재는 450% 수준입니다. 1910년 50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거죠. 앞으로 베타는 더 커져 21세기 말에는 700%로 예상됩니다. 이는 1차 대전 이전보다 불평등이 더 극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목, 즉 알파입니다. 1975년 이전에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 값이 17에서 23%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25 내지 32%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도표는 안 나오는데 1800년에서 1810년 알파가 35 내지 40%였으니 요즘 그때와 점점 접근하는 거죠.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각종 자료, 도표,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1914년 1차 대전 이전 극심하게 불평등했다가 두 차례 세계대전,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의 파괴, 1950년대, 70년대는 자본주의 황금기로 고도 성장을 하는 데다가 강력한 누진세 덕분에 불평등 완화, 그러다가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다시 불평등 악화, 그러면서 1910년대 이전에 극심했던 불평등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미래는 1910년대 이전보다 더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1세기 자본에는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참고했는데 지난 2014년 5월 당시 정태인 세사연 원장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한국의 베타가 2012년 현재 7.2배로 나옵니다. 한국 베타가 이리 높은 건 부동산 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국은 세습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선두주자다. 왜냐하면 한국은 토지의 집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라는 책에는 피케티가 방한했을 때 한겨레 신문 류익은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피케티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일본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죠. 확실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유럽보다는 높고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미국에 가깝게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목은 33% 수준이었지만 2012년에는 45% 수준입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경제체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3포세대, 5포세대가 탄생한 겁니다. 그럼 피케티는 왜 이렇게 불평등 문제에 집착할까? 단지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런 건 아닙니다. 정치적, 철학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은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는 자본주의와 다른 두 가지 근본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제, 왕의 자식은 왕 또는 왕족, 귀족의 자식은 귀족, 평민 자식은 평민, 노예 자식은 노예. 봉건제 사회는 신분제 사회일 뿐 아니라 그 신분이 세습됩니다. 둘째, 봉건제 사회의 답은 대부분은 토지입니다. 90% 이상입니다. 한데 이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들어오고 증식합니다. 김홍도의 타작도를 보면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 사람은 놀고 있죠? 지주를 대신해서 추수를 관리 감독하는 말음이겠지만 이게 바로 봉건제 사회 토지 소유자, 지주의 모습입니다. 즉 봉건제에서 지주는 경영 합리화니 시장 개척이니 품질 향상이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토지만 있으면 지대는 들어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식합니다. 원래 자본가란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생산기법을 도입하고 경영 합리화를 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한데 현대 자본가들 상당수가 그냥 깔고 앉아있는 자본에서 얻어지는 이익만 향유하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현대의 자본이 과거 봉건제 시대의 토지처럼 지대를 창출하는 자본 수익이 지대화돼 버리는 겁니다.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라는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케티는 자산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자산 보유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생활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피케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자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 1표주의를 사실상 1달러 1표주의로 바꿔버립니다. 1달러 1표주의란 말은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에 나오는 말인데 피케티도 이 말에 동의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정당 이익 집단이 쓴 돈은 40억 달러, 대통령 선거 자금은 총 2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당시 민주당 힐러리가 모금한 돈은 6억 달러, 트럼프는 4억 달러였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자금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지지자들의 소액 기부? 이건 푼돈에 불과해요. 결국 선거 자금의 상당 부분은 부자나 기업에서 나와요.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케티는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은 유럽의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부유하며 평균적인 미국 인간은 완전히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것이 왜 그들이 사적인 이해를 대중의 이해처럼 공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적인 이익을 공적인 이익인 것처럼 주장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 민주화는 불안정하다. 이게 피케티의 핵심 주장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나친 불평등은 자본주의 정당성의 근거인 능력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에서 보듯이 블룸버그 세계 500대 부자 명단인데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재산 엄청납니다. 한데 제프 베이조스 재산은 선진국 성인 평균 재산은 71만 3,500배, 빌 게이츠 재산은 46만 5,500배입니다. 이들이 선진국의 보통 성인보다 능력이 혹시 1000배, 아무리 양보해도 1만 배는 뛰어날 수 있지만 설마 50만 배 이상 뛰어나겠습니까? 즉 이들의 엄청난 재산은 그들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 민주화는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정당성의 핵심 근거인 능력주의를 파괴합니다.
이제까지 말한 걸 정리해보면 지나친 불평등은 뭔 문제가 있느냐. 자본이 지대화됩니다. 자본과 금리생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혁신을 상실하고 봉건제나 마찬가지 됩니다. 신봉건주의, 봉건적 자본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습자본주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신분제가 세습되는 봉건제 사회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봉건적 자본주의예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1달러 1표주의, 그렇죠?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민주화는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정당성 부재, 자본주의 정당성의 근거인 능력주의를 파괴한다. 그 다음에 경제금융위기, 1929년에 대공황,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거 불평등이 최고 수준에 달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에 달했을 때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거예요. 피케티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공동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에 앞서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21세기 자본 앞쪽에서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누진세와 글로벌 자본세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누진세는 주로 소득에 대해, 그리고 자본세는 자본 자체에 대해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 누진세하고 자본세가 성격이 다릅니다.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자본세는 한국 부동산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5% 안팎으로 안정적인 자본 수익률 아래 누진세를 부과해서, 즉 망치질을 해서 세후 자본 수익률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는 게 피케티의 해법이요, 피케티 혁명론입니다.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르 혁명을 얘기한 것에 비하면 확실히 약하죠. 그래서 그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위만 키우면 된다는 주류 경제학자도 아니고, 따라서 피케티는 중도 좌파 사회민주주의자, 사민주의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케티는 누진세의 효과로 누진적 상속세가 장기적으로 상위 1%가 부에서 차지하는 몫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 만약 세금제도가 더욱 누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으로 가장 적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자유무역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의 러스트벨트, 그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를 잃고 경제가 상태가 심각한 러스트벨트 지역의 지지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고, 그 사람은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1910년 이전의 불평등 상태, 상위 10%가 자본의 90% 소유한 그 상태에 그래도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은 건 그나마 아직도 누진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케티는 파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상적이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주장을 합니다. 글로벌 자본세가 바로 그겁니다. 누진세는 각 국가별로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근데 글로벌 자본세는 국제협조를 통해서 자본이 존재하는 곳에 세금을 매기고, 둘째 가장 특징인데 자본 자체에 대해 누진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보통 수익이 나면 매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적자가 나면 법인세를 안 냅니다. 개인도 면세점 이하 소득을 얻으면 세금 안 묻습니다. 근데 자본세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부과합니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프랑스 최고 부자로 화장품 패션으로 유명한 로레알가의 상속녀 릴량 베탕쿠르가 지난 2017년 9월 22일 사망했다는 기사인데요. 릴량 베탕쿠르가 생존 시 신고한 소득은 연간 500만 유로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질 자산은 300억 유로 이상으로 소득 신고액은 실질 자산의 0.0017%에 불과합니다. 만약 자신의 경제적 소득의 단 1% 혹은 10%만 신고할 때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불과한다면 50% 또는 98% 세율로 소득세를 물려도 별거 없다는 거죠.
최상위 부유층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비교한 실효세율이 극히 낮다는 겁니다. 소득세만 매기면. 그래서 피케티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소득이 아니라 자본 자체의 세금을 매기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자본세는 워낙 이상적이라서 세율을 얼마로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단 피케티는 자기 가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순자산이 100만 유로 이하면 0%, 100만에서 500만 유로는 1%, 500만 유로 이상은 2% 세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규모가 더 크면, 그러니까 10억 유로를 넘는 자산에 대해서 5 내지 10%, 평균 수준의 부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매기는 게 좋다. 예를 들어 20만 유로 이하는 0.1%, 20만에서 100만 유로는 0.5%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용자산, 공장, 설비, 광산 등 모든 자산 유형이 예외 없이 포함된다. 이거예요. 글로벌 자본세란 자본 자체,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용자산, 공장, 설비, 광산 등이 다 부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케티가 글로벌 자본세 도입을 주장한 이유는 자본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세금과 가지고 세금 할인 경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어디나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고 있어요. 각국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자본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별로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어지는 거죠. 피케티는 1990년대 이래 유럽 국가 사이에는 조세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아일랜드를 필두로 하고 동유럽의 작은 국가들을 따른 조세 경쟁은 법인세 인하를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21세기 자본의 최종 결론은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찾으려면 민주주의의 모든 걸 거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 형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적 형태인 공유적 소유권을 말하는데 일종의 공유경제를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이 과연 실현은 가능할까 의문이 많이 나옵니다. 단적으로 그의 핵심 주장 글로벌 자본세만 하더라도 우선 세계 단일 정부 없이 가능할까요? 현재 유엔이 있으나 마나한데 설사 국제협조가 이루어지더라도 각국 사이의 자본세를 어떻게 나눠 가져갈지 이게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공장, 빌딩, 부동산 등은 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 가능하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동하는 금융자본은 어떻게 파악하며 각국 사이의 세수를 어떻게 할당할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글로벌 자본세 자체에 대해서는 피케티 자신도 이상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